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엇보다 지금 최근의 정치적인 사안들은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다가 또 어제 오늘 윤영찬 의원 관련 얘기까지 확산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그 전에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이제 바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새 지도부 좀 처음 상견례를 가졌는데 지금 협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협치 맨날 안 된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또 이번에 대통령도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낙연 대표도 아주 상당히 적극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만남이 보통 이제 당대표가 당선되면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가 통상적으로 있어 왔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낙연 대표가 협치에 대해서도 물론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이낙연 대표도 화답을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단독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언까지 했어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당청 간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보여지는 그런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스탠스랄까요? 아니면 어떤 무게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한 것도 어찌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무게감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당청이 협력하고 협치하겠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는 야당과 협치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모습이 단순히 그냥 원래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단순히가 만나서 헤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대표가 청와대 또 청와대가 당에 협조를 구하면서도 협력하면서도 견제의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소장은 지난번에 양쪽 대표들의 만남에서 협치의 가능성 그 자리뿐일 거다라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래도 논의가. 말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 계속하다 보면 행동도 이어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협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협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금석이 있어요. 공수처법 처리예요. 기본적으로 여당은 법안을 개정안을까지 내면서 공수처 빨리 출범시키자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다시 좀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 그럼 우리가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혹시 장성철 무시하고 소장 그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과정이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하세요? 안 합니다. 너무 강한 주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전제 그렇습니까? 조건을. 근데 어쨌든 그 부분 공수처 출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찬성이 많으니까 이런 전제 조건 다는 것은 옳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협치의 가장 시금석은 이 공수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회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부러운 것은 뭐냐면요. 집권 후반기에 현재 권력자와 차기 권력자가 저렇게 찰떡궁합, 환상적이라는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네. 저런 식의 갈등 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호흡을 맞춰서 나가겠다는 저런 의지의 표현은 상당히 오랫동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것이었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낙연 당대표는 차기 권력을 꿈꾸고 있는 분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와 이낙연 당대표가 꿈꾸는 나라가 같다? 비슷하다? 과연 이분이 차기 지도자로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떤 차별화를 내세울까? 그러한 궁금점과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부럽다고 하면서 약간의 뭔가 비판적인 뒷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 소장은 늘 비판적으로 접근하시죠. 그걸 떠나서 저는 이낙연 이제 대표 같은 경우 물론 유력한 대권 후보이긴 하지만 차기 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고 또 요즘 이제 경쟁 관계가 상당히 좀 박빙으로 이렇게 경쟁이 됐고 지금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또 후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는 상황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다만 이제 본인이 당청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본인한테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당대표로서의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뭐 당청 간의 관계가 예전에 당대표와 청와대의 관계로 간다고 하면 본인이 대권을 가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좀 더 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새로운 그렇게 모델도 생각됩니다. 기대해 볼 수 네. 있다. 그런 저는 그렇게 입장이시네요.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여기에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추진을 제안을 했습니다. 1대1 회담도 좋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문 대통령과 김 비대위원장의 중개자로 나선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최재성 정무수석이 처음 임명이 되고 나서 김종인 당대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대통령과 좀 만남을 성사시켜 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꼬를 한번 터보자라는 것과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연설에서 상당히 협치를 강조하신 부분, 그것의 정점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성과물로, 협치의 성과물로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께 적극적으로 주문한 것 그럼 같다. 대통령의 우분투의 상대는 야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죠. 근데 대통령께서 개원 연설 때도 21대 국회는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달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여당에서 한 것은 뭡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던 법안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 제가 공수처법이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협치 강조해놓고 중개자 역할 해놓고 또 공수처법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은 이것이 과연 협치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공수처 관련된 부분 강조하는. 근데 장 소장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기억하건데 공수처의 그 후보 있잖아요. 후보 추천하는 그 인사, 네. 인사 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 후보를 국민의힘이 빨리 추천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네,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본인들 주장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고 장수양도 늘 얘기했지만 법안이 반대를 해도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법안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인정을 안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그건 책임 있는 야당의 목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체제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반대해서도 통과가 된 법안이라고 하면 그 법안에 있는 행정적인 처리들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을 해야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또 계속 이어지면서 딸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제 그 처음에 미복귀했던 이제 탈영 논란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특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 사안 자체에 대한 의혹 제기와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에 대한 서로 맞붙은 이런 측면이 같이 덧붙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이제 뭐 탈영 또는 뭐 휴가 특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와 연관해서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지금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이 발언하는 가운데 뭐 소설 쓰시는 이런 말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이제 딸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럼 과연 그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하는 부분이 이제 일단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아들이 특혜를 받도록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관이 전화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했던 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건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 큰 아들이 본인의 휴가에 대해서 본인이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보좌관이 그런 일을 대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말 부적절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정말 추미애 장관이 실제 그 당시에 압력을 행사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해서 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하라 앵커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네, 하시죠. 제가 2014년, 15년 당대표 보좌관을 할 때 네. 네. 이런 부탁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문제, 그다음에 비자 문제 부탁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가 이 부탁과 청탁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분기점이 됐어요. 이른바 민원이 약간의 부탁으로 네. 볼 수 있느냐, 청탁이 되느냐가 예. 김영란법 전후가 된다. 네, 예를 들면 김영란법 이후에는요. 군대에다가 이런 부탁을 하면요.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들도 그렇구나.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저도 했어요. 어떤 거 했냐면요. 군대에 이 친구 좀 어디로 배치를 해달라. 어디로 보직을 좀 이동해달라. 100% 안 돼요. 군대 민원 되는 거 딱 하나였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뭐냐면은 빨리 군대 가고 싶어 하는데 그 검사를 좀 일찍 좀 한두 달만 앞당겨줘라. 그거는 돼요. 근데 다른 거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김영란법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아들 때문에 이런 식의 부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그 보좌관으로서 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자 문제 미국 비자 무슨 뭐 중국 비자 해달라는 부탁 많이 받았거든요. 부탁해봤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자신의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요. 젊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좌절감을 줄 것 같아요. 혹시 장 소장 지금 한 5, 6년 전이지만 했다고 네. 얘기하면은 도덕적, 법적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고백한다라는 막 표현까지 썼잖아요. 네. 저도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때 우리 못해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으면은요 그분들이 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최소한 알아보는 걸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부모에 따라서 군대 생활이 달라진다. 부모에 따라서 전화 한 통화로 휴가를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근데 나라가 그건 아니잖아요. 확인된 건 아니죠 지금요. 확인된 의혹으로 건 제기된 거니까. 아닌데 네.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 점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의혹 받는 것만으로도 먼저 좀 반성하고 사과하고 좀 적절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 말씀하신 부탁과 청탁은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게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부탁하지 않았고 문의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대위라는 분한테 전화했을 때도 이게 과연 휴가가 연장이 가능하냐 물어봤고 그 대위라는 사람이 불가능하다. 연가는 가능하지만 휴가는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렇게 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의 주장입니다. 물론 제가 전달하는 것은 두 번째 이 그 딸의 비자 문제도 외교부에 전화를 했지만 문의를 했다. 뭘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교부 직원이 우리는 그것과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국 프랑스죠. 프랑스 대사관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외교부에서 비자를 내주고 안 내주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의냐 아니면 부탁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문의를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다만 그걸 왜 그럼 보좌가 되냐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국회 직원이나 보좌관이 한 건 이거는 뭐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요. 다만 그 내용이 부탁이었냐 문의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측과 답변하는 측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고 하면은 이게 청탁이냐,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미필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여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김남국 의원 발언이죠. 네, 식당 가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앞에 또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 거부터 빨리 줘라고 하면은 이건 압력이고 청탁이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에 민필자가 많다, 군대 안 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팩트부터 달라요. 민주당의 병역 이행률 77%, 국민의힘 병역 이행률 85%예요. 민주당이 더 낮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자녀 14명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국민의힘 자녀 2명이 군대를 안 갔어요. 자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아주 우수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 입영 연기한 것도요. 80%가 민주당 쪽 자녀예요. 이런 식으로 팩트부터가 달라요. 혹시 한쪽 통계만 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온 거고요.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부정확한 사항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을 옹호한다. 이것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여당 의원들의 방어 지금 예시했던 것들 때문에 오늘날 오히려 손해보는 측면이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김치찌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장 소장님
김치찌개 문제는 장 소장이 예를 좀 잘못 드셨는데 먼저 오신 분이 나중에 오신 분보다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같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오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김치찌개를 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대신해 준 걸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아니, 설명을 주방에 한 들어가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큰 문제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본인이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고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인이 본인의 문제를 다른 사람 특히 또 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문의를 대신 하겠다 이거는 정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 지금 퍼센테이지도 장 소장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많잖아요. 의원수가. 그러니까 숫자로 보기보다는 퍼센테이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율로 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 약 8%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의 미필자가 좀 더 많은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8%포인트 정도 많은 건데, 이제 아마 그걸 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팩트가 틀려버리면 이제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좀 신뢰성을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제2의 조국 사태라면서 전선을 키우고 있는데요. 추미애 사태론을 거듭 꺼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 민주당 지도부랑 간담회를 가지셨잖아요. 비공개 회의 때 이 부분을 좀 논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가능성도 예.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건의를 좀 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을 좀 표현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 소장이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만약에 야당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던지는 것 자체가 수사에 압박을 가거나 압력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추미애 장관 측과 야당이 전혀 다른 얘기로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섣불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거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만 장 소장 얘기처럼 비공개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이런 논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당장 청와대나 대통령이 무슨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아마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다.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해요. 그러면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재판에 가면 지금 재판 중이라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저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당에서 배출한 당대표였고 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당에서는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판단, 민심을 읽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 예. 정치적인 판단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싶어요. 본 장성철 소장이 조용하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박은 좀 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 판단의 중요한 자리는 검찰의 수사가 될 건데 검찰의 수사가 8개월 넘도록 진척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도 그건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답을 해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직접 집행을 하는 집권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당 의원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답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검찰을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빨리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크게 복잡한 문제 같진 않아요. 연관된 분들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대절신문 해보고 증거 자료가 있으면 증거 자료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검찰이 수사하다가 여러 가지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시간이 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8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좀 오래 지났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정치 공세가 되다 보니까 여당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론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지율 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빨리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와서 매듭이 지어져야 이 여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냥 의혹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네. 결과를 안 내주고 그럼 의혹은 계속 보도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한 여당 의원들도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뭐 특임 검사 아니면 특별수사본부 특검 뭐까지 얘기하고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진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는 뭐로 보세요? 결국에는 검사가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건 짐작인 거죠. 예.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지검장도 바꿔버렸고 담당 수사 검사는요. 다른 데로 좌천시켜서 사표까지 냈고 다르게 수사한 사람들은 좀 영전시켰어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수사라는 사인이냐. 그거를 검사들이 본능적으로 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승인을 팀을 구성해라. 네, 예. 승인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특별수사본부를 같아요. 구성하라 그 얘기네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승인을 하지 않든 하든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정책인 논란이 되겠지만 예. 네. 총장다운 역할을 좀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 예, 예. 메시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포털 장악 시도라면서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포털 장악 시도죠. 당연히 네. 윤영찬 의원은 2015년 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네이버 부사장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포털 대해서.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다. 네, 2014년, 15년 제가 당대표 보좌관을 할 때 윤영찬 의원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아니 왜 김무성 당대표의 기사는 이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고 문재인 대표의 기사는 이렇게 메인에 떠 있고 잘 보이냐, 여러 건이 많이 올라가 있냐 그랬더니 그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AI 때문에 그렇다.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편집할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걸 잘 아는 분이 들어오라고 그래? 이것은요. 내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항의하면은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으로 있었을 때도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추측입니다. 편집권은요, 2015년도에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국정감사장에 나와가지고 그 편집권 침해는요, 언론 자유의 침해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왜 자기가 합니까? 이것은요, 정말 윤영찬 수석 잘못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진봉 교수가 여러 쪽 시사 쪽을 이제 전문하고 있지만 특히 또 이제 언론 쪽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발언, 그러니까 다른 앞에 비판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장소장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보좌관으로 계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정하게 안 하냐? 이거 항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들어오라고 해는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수석이 이낙연 신임 대표 상당히 강하게 그렇죠. 엄중하게 지적을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 이해가 관계자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한 거고 그래서 본인이 또 사과를 했어요. 이낙연 근데 대표의 야당의 경우. 공시가 그걸 멈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그걸로 끝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말을 네.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영찬 의원이 들어오라고 해서 이게 뭐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뭐 압력을 가했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기사를 빼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집어넣으라고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얘기고 이런 얘기가 절대로 다시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 자체가 포털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보진 않아요. 예. 포털이 이렇게 장악되지도 않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윤영찬 의원의 발언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피감기관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물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예. 못하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동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포털 장악의 시도라고까지 보기는 좀 너무 무리하다고 봅니다. 장 소장 이만큼만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아주 적절하신 옳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카카오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래서 들어갔냐? 그랬더니 못 들어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못 들어갔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회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전화로 설명을 해줬다. 예.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또 내용은 또 치열한 네, 토론이었습니다. 그랬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